네, 중간고사 기간인데도 이 자리를 지켜준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원래 아무도 없어도 그냥 제가 여기서 찍고 가야지 했는데 이렇게 자리를 지켜줘서 고맙고요. 그 시험은 이번 주에 다 끝나나요, 여러분들? 선생님도 시험 이번 주에 끝나요? 시험 이번 주에 끝나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여러분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정말로 간단하게 빠르게 시험 기간인 만큼 끝내도록 합시다. 오늘은 옥시더티브 스트레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옥시더티브 스트레스, 한글로 산화 스트레스 들어보셨나요? 활성산소? 이거 들어보셨으면 이게 우리 몸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디지즈는 너무 많아요. 옥시더티브 스트레스랑 관련이 없는 디지즈는 없다라고 볼 정도로 그냥 항상 베이스에 깔고 있는 디지즈입니다. 저희가 허혈을 하면서 산소가 왜 필요한지 공부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나요? 네. 산소가 저희가 잠깐 공부를 했었지만 보통 수열 글루코즈가 대표적이죠. 글루코즈라는 대표적인 물질이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제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너지. 물론 중간 얘도 에너지 덩어리인 거고 퓨얼도 여기 NADH, FADH 얘네들도 에너지 덩어리인 건데 이 에너지 덩어리 자체로는 쓰기 어려우니까 에너지를 좀 빨리빨리 잘 쓸 수 있는 형태가 보통 ATP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ATP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이제 전기가 흘러가는데 글루코즈가 쭉쭉쭉쭉 분해가 되고 그때는 저희가 이거 자세하게 허혈 때는 락테이트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분해가 된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미토콘드 TCA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쭉쭉쭉쭉 돌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돌면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NADH, FADH2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이 ATP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얘네가 전자를 굉장히 갖고 있는 에너지가 크다 보니까 옆에 있는 곳으로 전자를 흘려보내고 그 과정에서 이 미토콘드리아 사이에 프로톤들을 펌핑합니다. 그래서 이 펌핑하면 여기가 프로톤 농도가 높겠죠. 그래서 여기는 낮을 거고 그럼 여기서 이 프로톤 농도가 높으니까 일로 쭉 들어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력 발전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물이 흘러가면서 전기를 만드는 거랑 똑같이 프로톤이 흘러가면서 ATP를 만드는 과정이 되는데, 그럼 어쨌든 전자를 흘려보내니까, 결과적으로 이 전자를 받아줘야 될 물질이 있었던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아니죠. 우리 몸에서는 산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소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몸이 된 거죠. 실제로 이 O2가 없을 때는 ATP를 만들기에 글루코즈 하나당 지금 논문마다 뭐 교과서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4개의 ATP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산소가 없을 때 몇 개 만들어졌죠? 저희가 허혈 상태에서 잠깐 공부했었는데 두 개가 만들어져요. 그 글루코즈에서 파이루베이트로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ATP가 두 개가 만들어지고 그 파이루베이트가 락테이트로 바뀌고 끝나버리거든요. 산소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에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ATP를 만드는 효율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는 산소가 없으면은 죽어버리는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몇 분만 산소가 없어도 죽게 되는 거죠. 네, 이 펌핑 과정이고, 그래서 이 ATP는 대표적으로 세포가 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것도 저번에 봤던 PPT인데, 문제가, 우리는 산소가 꼭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세포가 그럴까요? 이게 대표적으로는 가스 갱그린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제가, 이건 사진은 안 가져왔는데, 의대생분들만 있으면 사진 가져왔을 텐데, 이게 의대생이 아닌 분들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누가 봐도 심각한 사진이 나와요. 이 가스 갱그린이 뭐냐면 이 연부 조직이라고 하는데, 머슬이나 지방, 이 조직들의 균이 감염돼서 이 균이 독소를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가스가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다 청진기를 대면 뽀글뽀글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가스 갱그린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질환을 유발하는 균은 클로스트리디움이라고 하는 균들이 대부분 다 일으킬 수 있지만 제일 흔한 건 펄프린젠스라고 하는 균이 있어요. 이 균 때문에 가스 갱그린이 생기면 즉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치료를 하냐? 얘가
독소를 분비하니까 파시오토미라는 것을 해요. 이게 뭐냐면 근막까지 근육이 보일 정도 근막까지 쭉 절개를 합니다. 응급으로 순식간에 해요. 원래는 다른 용도예요. 이게 근육이라는 게 근막이라는 것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염증이 생기면 이 근육이 빵빵해지거든요. 그 압력이 높아지는데 근막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얘네가 더 커지지를 못하겠죠. 그럼 거기 안에 있는 혈관과 신경들이 눌려요. 그래서 근육이 죽어버리거든요. 그걸 방지하려고 원래 파시오토미를 하는 게 더 큰 목적이긴 한데 이 파시오토미를 하면 상처 부위가 공기 중에 노출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가 죽어버립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는 산소를 만나면 죽는 균이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제 이거 하이퍼바릭 옥시젠 세라피라는 것도 하는데 이거는 고압 산소 100%를 1기압도 아니에요. 보통 한 2.5에서 3기압. 굉장히 고압으로 산소를 주는 세라피도 합니다. 이게 상처 치료를 좀 잘해주기 위해서거나 뒤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일산화탄소 중독 치료로. 근데 그때도 그것만으로도 이 또 균이 죽습니다. 다른 이유로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치료로도 균이 죽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이퍼바리 옥시젠 세라피 정말로 우리가 산소가 필요하니까 산소를 엄청나게 고농도로 주면 한 사람이 더 건강해지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는 1기압, 대기압 1기압에 21%, 20%에서 21% 1% 정도의 산소에서 지금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100% 거기에다가 3기압 정도까지 올리면 우리가 한 번 숨 쉴 때 마시는 산소의 양의 15배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치료인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일산화탄소 치료입니다. 일산화탄소일 때는 헤모글로빈에 일산화탄소가 다 붙어버려요. 근데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헤모글로빈에 일산화탄소가 붙어버리니까 산소가 조직으로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산소를 그냥 혈액에 물에 녹여버리는 거예요. 고압으로. 녹여버리면서 그게 피를 타고 조직으로 가게끔 헤모글로빈이 안 거치고 그래서 중요한 치료인데 사이드 이펙트가 렁이 데미지를 받고요. 하는 것 자체로 시저가 유발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옥시젠 포이즈닝이라고 해요. 또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이제 보통 일찍 태어나면 조산아로 태어나면 폐가 성장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기들에게 인큐베이터, 벤틸레이터, 인공호흡을 기계적으로 계속 시켜줍니다. 근데 그게 너무 길어지면 아기들이 이 폐가 손상을 받아요. 그것을 BPD라고 합니다. 기관지 폐 이형성증. 결과적으로 태어난 지 28일, 4주가 지났는데도 벤틸레이터를 떼지 못하는 때 BPD라고 하는데, 이 BPD의 원인 중에 하나가 하이퍼옥시아. 산소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메카니컬, 양압으로 공기를 집어넣어 주는 것 때문에 폐가 손상되는 그런 렁 인저리도 있는데, 하이퍼옥시아 때문에 폐가 손상되는 기전,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산소는 어떤 물질이냐? 독성을 갖고 있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전자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전해지는 물질까지 가려면 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 산소가 물로 바뀌려면 전자를 몇 개 받아야 되냐?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죠. 전자를 4개를 받아야 물까지 안전하게 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산소가 전자를 하나만 받고 미토콘드리아 밖으로 나가버린다거나 다른 데랑 리액션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자리에서 전자 하나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야 되는데 항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뭐 적어도 산소 100개 중에 97개 정도는 O2에서 물로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잘 간다고 알려져 있지만 요 다른 애들이 뚝 튀어나와서 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산소는 어떤 물질이죠? 전자를 저희가 16쪽, 주기율표로 보면 16쪽, 오른쪽 거의 맨 끝에 맨 위에 있는 플루오린 다음으로 거의 오른쪽 맨 위에 있는 물질인데,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보면 전자를 다 빼앗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전자를 빼앗는다.
저기 옆에 있는 애들이 멀쩡한데 전자를 빼앗아가지고 쟤를 이상하게 만드는 그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산소가 자라니까 저희가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를 빼앗아 버리는 반응. 옥시데이션 영어로는. 말 그대로 산소의 그 특성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ROS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첫 번째를 슈퍼옥사이드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H2O2는 여러분들도 쓰시죠?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상처 바르면은 이렇게 물 부었을 때 이렇게 하얗게 거품 올라오는 약이 있었어요. 소독약 중에. 근데 과산화수소수 방금 한 학생이 얘기해 줬는데 과산화수소수입니다. H2O. 균을 죽일 수 있는 얘도 마찬가지로 ROS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하이드록시 라디칼, 요 점이 라디칼이라는 거거든요. 이름만 들어도 무섭죠. 뭔가, 네, 라디칼, 뭔가 때려 부술 것 같고, 실제로 그래요. 하이드록시 라디칼은 굉장히 리액션이 큽니다. 그러니까, 리액티브하고, 웬만큼 안전한 물질들의 전자까지도 뺏어버리는 굉장히 공격성이 큰 물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O2는 대부분, 일부는 다른 데서 사용되지만 오투는 대부분 미토콘드리아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ROS가 보통 만들어져요. 보통. 그래가지고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스포록사이드도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ROS가 만들어져서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냐? DNA 데미지도 일으키고요. 프로테인 옥시데이션 되면 프로틴이 산화가 되면 구조가 바뀌어요. 근데 프로틴이라고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가 결과적으로 기능 역할을 하거든요. 이 구조 이렇게 생겨야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구조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기능 자체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근데 ROS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게 시그널링 역할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지금 뉴로 익사이터 토시시티라고 되어 있지만 셀 프로리퍼레이션을 촉진하는 뭐 그런 시그널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ROS라는 게 나쁜 물질만은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나쁜 물질, 세포를 죽이는 물질이라고 알고 있죠. 그다음에 리피드 퍼록시데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세포막은 다 인지질로 돼 있죠. 결과적으로 지방으로 돼 있습니다. 세포들은, 막은. 이 지방을 파괴하는 역할도 합니다. 실제로 지방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과정들을 좀 보면요. 이 지방이 산화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이 산패된다. 기름이 산패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냥 기름을 상온에 그냥 오래 두면 그 기름이 산패해가지고 막 치킨 튀기거나 할 때 치킨집 같은 데에서도 기름을 매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오래 쓰면은 산패돼가지고 우리 몸에 안 좋다. 그 산패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기름은 일반적으로는 가만히 있습니다. 안정적인 물질이에요. 근데 이 O2라는 이 ROS가 아이언이라고 하는 트랜지션 메탈을 만나면 라디칼을 만들어 버려요. 이 트랜지션 메탈이 중간에 이제 전자를 하나 이제 주는 역할을 하면서 라디칼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라디칼을 형성하면 어떻게 되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라디칼은 굉장히 공격적인 물질이라고 그랬죠? 이게 펜탄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이름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그럼 이 라디칼이 옆에 있는 지방에 전달이 돼요. 그럼 옆에 있는 지방은 가만히 있다가 라디칼 하나 받았죠. 이 라디칼을 받으면 산화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얘가 또 바로 산화가 돼요. 그래서 산화된 라디칼이 되고 그 라디칼이 또 옆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저로부터 시작했는데 옆에 있는 애도 라디칼이 옮겨졌다가 산화되고 옆에 있는 그 라디칼이 또 옆으로 가서 산화되고 또 옆으로 가서 산화되고 이것을 무슨 리액션이라고 하냐? 체인 리액션이라고 해요. 폭발도 이 같은 원리입니다. 폭발이 일어날 때 여기서 리액션이 된 게 옆에 있는 것도 리액션을 시키고 또 옆에 있는 것도 리액션을 시키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빠르게 일어나면 그게 폭발이거든요. 실제로 리피드 퍼록시데이션이 그런 역할, 물론 폭발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하나만 손상돼도 옆에서 옆으로 계속해서 멤브레인이 손상이 되어가는 과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리피드 퍼옥시데이션이고 결과적으로 그럼 멤브레인이 싹 고장나겠죠. 그래가지고 멤브레인이 고장나면 결과적으로 세포가 터져 죽게 돼요. 그거는 페롭토시스라고 하는데 그걸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대학원 강의 때는 이걸로 한 시간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빨리 끝낼 겁니다. 그래서 옥시다티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 산화성 물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ROS가 있을 거고요. 안티옥시던트, 우리 세포들이 이 산소를 근데 사용하면서도 죽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에 저항할 수 있는 항산화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옥시더티브 스트레스라는 건 이 밸런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그림도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아요. 되게 좋은 저널에 실린 그림인데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이 안티옥시던트라고 하는 애들도 결과적으로는 옥시더티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 뒤에서 좀 볼 건데 이 전자를 막 끌어당기려고 뺏으려고 하는 좀 성격 나쁜 물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ROS. 얘네들에게 빨리 전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막 평온해지잖아요. 그게 밸런스가 맞은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근데 밸런스가 깨진 옥시더티브 스트레스 상태라는 거는 전자를 뺏고 싶어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졌거나 아니면 전자를 뺏고 싶어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지지 않았는데 뺏고 싶어 할 때 얘한테 빨리 전자를 줘가지고 안정화를 시키는 그게 떨어졌을 경우 그때가 옥시더티브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결과는 똑같죠. 원래는 전자를 뺏기면 안 될 어떤 물질이 전자를 뺏기면서 고장나겠죠. 그게 옥시더티브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정말로 많아요. 항암 치료를 한다거나 방사선 치료를 한다. 우리 암세포를 때려 죽이기 위해 가지고 약을 쓰거나 그럴 때는 얘를 늘리는 겁니다. 이 ROS를 막 늘려서 전자를 막 뺏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DNA도 고정시키고 세포 내에 있는 메타볼리즘들, 그 물질 대사하는 과정들도 다 고정시켜서 고장나게 해서 세포를 죽이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 막 술 맨날 마시는 분들 보면 이게 나중에 베르니케 인세팔로패시, 베르니케 뇌염이라고 해가지고 그 술만 마시는 분들은 안주도 안 먹고 술만 마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영양 불균형이 이렇게 옵니다. 아예 영양소 불균형 자체가 와버려요. 그러면은 이 항산화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조금만한 공격에도 옥시더티브 스트레스가 받아서 세포 대사가 일어나고요. 우리가 술과 타이레놀 같이 먹지 말라. 혹시 들어보셨어요? 술이랑 타이레놀 같이 먹지 말아라. 그 이유가 대표적으로 이 항산화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실 때 그 술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 안티옥시던트 중에 대표적으로 GSH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있어요. 뒤에서도 잠깐 볼 건데 그 물질이 떨어지거든요. 술 마시면. 그 과정에서 타이레놀을 먹는다. 그럼 타이레놀도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 안티옥시던트가 필요합니다. 근데 술을 마셨으니까 이 안티옥시던트가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타이레놀이 독성물질처럼 작용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해독이 잘 안 돼서. 일반적일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술과 같이 먹으면 이 항산 능력이 떨어지니까 옥시더티브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시더티브 스트레스는 결과적으로 밸런스가 깨진 문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우리 세포가 안 죽는 가장 큰 이유가 항산화 물질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산소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산소에게 전자를 줄 수 있는 원자들은 뭐가 있죠? 음, 플로우린 빼고는 다 줄 수 있어요. 여기로 가면 갈수록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자를 뺏으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 왜? 최대각 전자도 작고, 네. 그러니까 핵이랑 가깝다는 거죠. 최대각 전자가. 너무 어려운 얘기는 하신 분들만 하시고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핵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최대각 전자를 더 많이 끌어오게 되죠. 보어 모형에 따르면.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전자를 잘 끌어당깁니다. 근데 O에게 전자를 줄 수 있는 물질은 정말 많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얘가 이제 전자를 뺏고 싶어 해요. 그때 다른 애 걸 뺏기 전에 빨리 전자를 줘야겠죠. 그러니까 이 전자를 주는 애들도 어때야 돼요? 굉장히 리액티브해야 됩니다. 빨리 전자를 얘한테 줘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는 애들이 무엇을 갖고 있냐면 황이나 셀레니움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보통 황을 위주로 볼 건데, 여기 황산 저희가 들어봤죠? 되게 위험한 물질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위험한 물질입니다. 근데 얘가 그만큼 리액티브한데 산소한테 전자를 줄 수 있으니까 이 활성산소를 빠르게 안정화시킬 수 있는 물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황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아미노산이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이 시스테인이 빠르게 ROS에게 전자를 줘서 안정화시킬 수 있는데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 자체도 굉장히 리액티브하다 그랬죠. 이 시스테인도 가만히 두면 시스테인의 농도가 높아지면 카퍼라는 트랜지션 메탈이 조금만 있어도 이 시스테인이 막 옥시데이션 되면서 시스틴으로 바뀌면서 ROS를 또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세포를 죽일 수 있어요. 실제로 미생물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스테인을 많이 넣고 거기에 카퍼 조금 트리트하면 미생물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황을, 시스테인을 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죠. 그게 대표적으로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에 알라닌과 글루탐산을 붙여가지고 글루타치온이라는 게 세포 내에 굉장히 고농도로 존재를 해서 ROS들을 우리 몸으로부터 지켜줍니다. 글루타치온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어요? 맞아요. 화장품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소위 미백주사라고 하는 데서 글루타치온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그 글루타치온 시스테인이 결과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미백의 역할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이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간 물질이 도파퀴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이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는데 이 도파퀴논이라고 하는 물질이 멜라닌으로 합성되냐 페오멜라닌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멜라닌이니까 빨간색이 되거든요. 멜라닌은 검정색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 도파퀴논이 전자를 하나 받으면 페어멜라닌으로 가요. 그 전자를 받는 과정이 없으면 유멜라닌, 실제로 검은색 멜라닌으로 가고요. 그때 전자를 주는 물질이 글루타치온 혹은 시스테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글루타치온을 막 주면은 멜라닌이 만들어질 게 페오멜라닌, 검은색이 될 게 빨간색이 되니까 피부가 하얘지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쓰고 있는 게 피부 미백제입니다. 그러니까 글루타치온이 전자를 주는 용으로 우리 몸에 트리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효과가 있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은 많은데 그걸 했다가는 오늘 다른 데로 3,000% 빠집니다. 이게 양리학을 공부하면은 제가 할 얘기는 많지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어, 이 황이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안티옥시던트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근데 얘네들도 밸런스가 깨지면 옥시더티브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다. 또 셀레늄이라고 하는 물질도 있다고 그랬죠. 이거 혹시 들어봤어요? 셀레늄? 이게 여러분들 때는 아니구나. 한 몇 년 전 때는 이 셀레늄이 또 엄청 핫해가지고 막 우유에도 셀레늄 넣고 뭐 먹는 데다가 셀레늄을 막 집어넣었던 때가 있어요. 그 엄청 건강에 좋다고 실제로 안티옥시던트 역할을 방금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셀레니움도 이 안티옥시던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 미량 원소입니다. 근데 이 셀레니움도 셀레나이드 형태로는 독성 물질이 있는 대표적인 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은 아니구나. 단국대학교 이남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셀레니움을 통해서 어떻게 캔서셀을 죽일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안전한 물질이고 항산화한 물질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모든 음식에다가 셀레니움을 넣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게 불과 몇 년 안 돼요. 진짜 5년, 10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우유 찾아보면 셀레니움 첨가 이런 우유를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는 거, 안티옥시던트라고 우리가 소위 듣고 있는 물질들도 이 밸런스가 깨지면 산화 스트레스를 오히려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됩니다. 그럼 이 그러면 황을 갖고 있는 물질이 너무 또 많아지면 안 되겠죠. 너무 많아지면은 얘가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많아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주로 취하고 있는 전략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글루타치온이 있다 그랬죠.
글루타치온이 분명히 전자를 하나, 줘요. 산소한테 빨리 줘버려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얘가 전자를 뺏겼으니까 이 GSH 두 개가 붙습니다. 전자를 준 GSH끼리 붙어서 GSSG가 돼요. 근데 얘가 또 너무 적으면, 그러니까 GSH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너무 적으면은 얘를 스테이블하게 못하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재활용을 합니다. 사이클을 도는 거예요. 얘가 산소에게 전자를 주고, 얘가 산소에게 전자를 주고, 자기는 산화됐다가, 이 산화된 GSSG가 다시 환원돼서 GSH로 재활용되면, GSH 농도가 너무 높아질 필요도 없겠고, 그렇다고 또 너무 낮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어느 특정 농도를 유지할 수도 있겠죠. 산소가 만들어질 때마다 전자 주고. 그렇게 우리 몸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뭐 글루타치온도 그렇고요. 대표적으로 사이오리도신, 글루타리도신, 퍼록시리독신이라고 하는 또 많은 안티옥시던트들이 있는데 대부분 요렇게 재활용되는 패스웨이를 따라갑니다. 그게 여기 PRX가 퍼록시리독신이고요. GPS가 글루타사이온 퍼록시레이즈인데 그것까지는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리사이클이 된다. 근데 그러면은 얘네가 전자를 이미 산소에게 줘가지고 뺏긴 상태로 지금 뺏긴 사람 두 명이서 손잡은 거잖아요. 그럼 얘네가 다시 헤어지려면 전자 두 개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각각 하나씩 다시 받아서 원상복귀를 하고 이제 이별을 해야 됩니다. 그때 전자를 주는 애가 NADPH가 돼요. 근데 이 NADPH 혹시 어디서 들어봤어요? 이게 포도당이 피루보산으로 막 해리되는 과정, 저희가 글라이콜라이시스라고 하는 해당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옆으로 벗어나는 선택가 하나 있습니다. 옆으로 벗어나는 패스웨이가 하나 있는데 그걸 펜토즈 패스웨이라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PPP라고도 하기도 하고 펜토즈 패스웨이 션트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리보스라고 하는 DNA 혹은 RNA에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과정으로 가거든요. 그 과정에서 NADPH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산화 스트레스를 유지하는데 최고의 그 전자가 어디서 공급된다는 거예요? 포도당에서 공급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세포마다 좀 달라요. 우리 울산의대에 손재경 교수님이라고 있거든요. 생화학 교실에.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크레아트 덕탈 아세노칼시노마 췌장암 세포에서는 뒤져보니까 이 NADPH를 말릭 엔자임, 말레이트라고 하는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물질을 어, 파이루베이트로 바꾸는, 피루부산으로 바꾸는 그 과정에 작용하는 말릭 엔자임인데 그 과정에 그 말릭 엔자임이 NADPH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라는 것을 네이처에 발표하고 이제 미국에서 발표하고 우리 울산대로 오신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세포마다 항상 글루코즈다 이건 아닌데 어쨌든 그 글루코즈 펜토즈 패스웨이 션트 패스웨이가 일반적으로는 이 NADPH의 주요 소스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티옥시던트를 펑션 우리가 항산화를 유지하는데 포도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다. 거기까지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티옥시던트 하는 거는 보통 이렇게 재활용해서 사이올을 작용하는 그런 글루타사이온과 같은 글루타사이온, 퍼록시리독신, 글루타리독신, 사이올리독신 이름까지 모르셔도 돼요. 얘네들이 대표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 또 다른 메커니즘으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까 라디칼이 있다 그랬죠. 라디칼이 옆으로 라디칼을 옮기면 계속해서 리액션이 일어나는데 그걸 끊어주는 애들이 있어요. 라디칼이 생겼을 때 그 라디칼을 딱 퀸칭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게 테트라하이드로 바이옥테린이라고 하는 BH4랑 요거는 솔직하게 여러분 모르셔도 되고요. 코엔자임 큐텐이 있어요. 코엔자임 큐텐도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먹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고지혈증 때문에 스타틴이라는 계통의 약을 많이 복용하거든요.
그 스타틴을 복용하는 분들에게 이 코엔자임 Q10을 처방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어, 가격은 좀 많이 비싸요. 한 달에 5만 원, 뭐 6만 원? 이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있냐? 그건 또 양리학적으로 가야 되니까, 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런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는 그 라디칼을 중간에 딱 잡아가지고 옆으로 반응이 퍼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있어서 산소가 우리 몸에선 필요하게 된 거고, 오히려 사용하게 된 거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ROS로부터 우리 세포가 죽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산소는 다른 세포들, 혐기성균이라고 합니다. 혐기성. 기, 어, 공기를 싫어하는 균들에게는 이 산소는 독성 물질이에요. 하지만 우리 몸에서는 이 산소가 필요하게 됐고 그 필요한 산소를 사용하면 많은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 산소가 독성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몸은 이 산소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쳐져 있다. 그거를 우리는 항산화제라고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항산화제가 우리가 소위 항산화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산소가 ROS가 돼가지고 전자를 막 뺏으려고 할 때 걔를 달래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만 얘네들도 굉장히 일반적으로는 리액티브, 반응성이 크다. 그래서 얘네들도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태라는 것은 옥시더티브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라는 것은 이 옥시데이션이 되려고 하는 막 산화성 물질들이 많아진 그 상태와 얘네들을 달래는 안티옥시던트들의 밸런스가 맞아 있는 상태가 노멀 상태고 그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태가 옥시더티브 스트레스 상태가 된다. 입니다. 그리고 이 옥시더티브 스트레스라는 게 거의 만병의 근원이다. 네. 피부를 검게 만드는 것도 네, 이 옥시더티브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30분. 짧다. 좋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